개구리 올챙이처럼 실하지만 생각 못한다는 말이 절로 떠올랐다. 이러한 사건이 생겨 사연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던 주부였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의 삶을 따라가며 살아왔다. 남편과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결혼한 지 7년이 되던 때 남편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정말 가장도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말들을 퍼부어대는 것이 너무 황당했다. 내가 계속 다니던 회사에서는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어. 승진에서도 제외되는 일은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번에도 무엇보다 황당하게 늦게 입사한 후배가 승진을 해버렸는데 나는 그저 만년과장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이나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뭘 그래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하루를 얼마나 고생하며 보내는지를 알면서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말을 하니 입 밖에 나와 당장 하시느라 반찬도 만들어야 하고 메뉴도 많고 해야 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나는 간단하게 준비해서 해보려고 다 생각해놨다고요. 이 말이에요. 평소에도 얼마나 요리하는 걸 좋아했는지 지난 주말에도 요리를 하러 갔다고 했던 거 알아요. 만든 저녁 식사를 맛있게 다 비운 걸 말하는데 정말 요리에 소질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낸다면서 주방을 혼란시키며 요리를 할 때 몇 번 시도해봤으니 지금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건 말이 되는 걸까요? 물론 당신이 뭐라고 해도 알아들어요.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요리하는 건 말죠. 별로야. 뭐가 그렇게 다 똑같아. 돈을 벌어서 생활해야 하는 삶,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최고 아닐까? 요리할 때처럼 행복해. 칼질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회사 다니면서 구박받고 승진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돈을 적게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며 살고 싶다는 꿈 같은 이야기야. 현실을 바라봐야지. 우리 아이들을 돈으로 키울 건데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취미는 취미로 남겨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라는 말도 모르는 거야? 당신이 벌어온 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몇 명이야? 철 없는 소리 하는 거야? 왜냐면 진짜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건 아닌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보자. 어서 내가 대박을 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내 남편은 갑작스럽게 음식점을 차리고 싶다고 박박 우겨서 결국 그렇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차릴 생각이라니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꿈도 안 꾸면서 그에게 회사를 그만둘 거면 항상 눈치를 보면서 힘들다고 하던데 이러면서 살면서 결국 제 수명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하네요. 눈물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이 몹시 말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공감하기 힘든 말들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만당을 하는 것에 더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때? 당신이 지금 회사에 정을 못 붙이겠다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잖아요. 요식업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가게를 오픈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보면서도 퇴직금을 쏟아부어 가게를 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사용하면 한동안 버텨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이름만 다를 뿐인 거잖아요. 직장이나 다른 직장이나 다 똑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나는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서 손님들과 소소하게 대화도 나누고 음식을 팔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결혼 7년 차인데 아이들은 5세와 6세라 앞으로의 일이 막막해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남편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데 반대했고 고집을 꺾지 않았고 제 반대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척을 하지 않으며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모든 준비를 맡겼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친정 엄마를 보고 자란 제 눈에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식당이었던데. 테이블 4개만을 두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게 자리도 마련했고 테이블도 나눴고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추었다고 치자. 메뉴판은 언제 만들 건데? 아니,
도대체 무슨 메뉴를 팔 건데? 그건 좀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주인장한테 이거 해주세요 하면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그런 소소한 단골들만 데리고 장사하는 가게로 만들고 싶은데 말이야. 그래도 기본 메뉴는 있어야겠지? 당신이 그나마 내 음식을 제일 많이 먹어봤으니까 내가 잘하는 음식 몇 개만 좀 골라봐봐. 음식점을 차리겠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메뉴 개발을 한 개도 하지 않고 본인이 잘하는 음식 중 맛있었던 것을 골라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남편이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음식에는 크게 일식, 중식, 양식, 한식 같은 분야가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한두 개 정도 잘하는 게 있는데 그 한두 개만으로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밑반찬 같은 것은 몇 가지 잘했고 체육볶음도 꽤 잘했고 때때로 만드는 파스타도 상당히 괜찮았죠. 그러나 여기는 취미로 하는 요리가 아니라 돈을 받고 파는 가게이기 때문에 모든 메뉴들을 다 무작정 집어넣고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누가 먹겠냐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남편의 가게는 요렇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의외로 음식 맛은 꽤 좋았지만 배달 업체를 통해 시켜 먹는 사람들은 가끔 있었지만 정작 매장에는 파리만 휘휘 날리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하는 돈들은 점점 쌓이고만 있고 남편은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장사를 하다가 결국 가게 보증금만 죄다 날려버리고 망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사위 맘이 상할까 잔소리도 못하시고 시댁에서는 오히려 저에게 내가 더 말렸어야지 하면서 모르겠네요. 남편은 실패를 했다는 것 때문인지 그때부터 또 큰 상실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손님들을 모으려고 노력했지만 결실은 커녕 돈만 날려먹어서 좌절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이 정말 한심하고 하기짝도 없었어요. 메뉴 하나도 통일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손만 대놓고 손님이 와서 먹어주길 기대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한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었지만 술 한주도 아니었고 가게도 번듯한 것도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한 번쯤 들어가 볼까 싶은 구석이 전혀 없었어요. 밖에서 보면 음식점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간 정도였다니까요. 여보, 봐봐. 지금도 점심시간 피크 타임인데 손님이 하나도 없잖아. 정말 장사를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무작정 준비 없이 시작했으면 안 됐어.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해도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서 시작해보는 게 어때? 이미 다 망해서 수중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와서 뭘 해야 할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말해주고 응원해주던가 그랬어야 했는데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남편은 좌절감에 빠져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발로 뛰는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위한 가장이 되어야 했었어요. 하지만 막막했죠. 저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었고 결혼 전에도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1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직장을 옮기면서 돈을 벌었었는데 엉덩이 붙이고 일하는 사무실 직원으로 취직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경력이나 학력 같은 것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면접 준비도 해야 하며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거 없었어. 아이고, 난 참 안일하게 살았던 거야 아들아. 2아이를 둔 후로 내가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이 살았어. 금전을 벌어올 생각을 한 적 없었어. 체력파 아이들의 노는 상대도 해주느라 정신없었지. 그렇게 살았지만 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가게를 차렸고 월세를 내다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모아둔 돈까지 생활비로 다 쓴 후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했어. 아는 게 없지만 할 수 있는 평범한 야간 콜센터에 취직했어. 야간의 일에 기본 수당도 더 받았거든. 어쩔 수 없이 우리 쌓인 가족이 먹고 사는데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밤 10시에 출근했고 아침에 7시에 퇴근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낮이 뒤바뀌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퇴근하고 아침에 집에 돌아오면 씻지도 못하고 바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그 후에 씻고 나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4시에 하원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애들 챙기고 밥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저녁 시에 출근을 위해 준비를 하는 일상을 보내야 했죠. 정말 답답했던 건 이 망할 남편놈은 하루 종일 뭘 하는 건지 퍼질러져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지만 남편이 결혼 후에 몇 년이나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왔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고 인간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생각했어요. 생각하며 참았다.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엄청 보시더라. 제가 혹시나 이혼한다는 말이라도 입 밖으로 꺼낼까 봐 저를 말리고 또 말리고 한없이 챙겨주시면서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사탕발림에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본인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저에게도 떠넘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생활을 1년 정도 반복했을 때 제 몸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밤낮이 뒤바뀌면서 매일매일 피곤함이 저를 잡아먹었고 아이들까지 챙겨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첫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니 더 힘들었어. 물론 저도 자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첫째 아이가 학교를 하고 제가 지쳐가며 망가진 몸을 돌보는 시간도 없이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에게 이야기해도 괜찮겠니? 라며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다시 장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집에서 놀고 먹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모아둔 돈만 있다면 우리 아들이 가게를 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인간은 또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말 답답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겠고 지금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서 제 힘이 빠지게 하지 마세요. 나도 처음에는 멈출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단 거예요. 계획도 꼼꼼히 세워두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안 되겠죠. 이번에는 정말 다른 모습이 보여서요. 어머님,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는 난리를 쳤지만 이젠 모든 준비가 다 된 거라고 할 때도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태였어요. 그걸 왜 제게 말을 하고 그러시나요? 제게 이미 싫어요? 직전에 그만두고 나서 받은 퇴직금도 다 날려먹었고요. 1년 넘게 밤낮 없이 돈을 벌기 위해 힘쓰는데 집에서 그렇게 놀고 먹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는 싸늘하게 대답하고 있던 것을 반성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후회와 유감을 표현하며 이야기를 하실 때 저 또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려 깊은 행동을 보실 때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함을 느꼈다면 저에게 기대 주시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더욱 미안합니다. 과거에는 마음을 열지 못한 채 달랬지만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관대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붙잡고 이야기를 하겠나 싶었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이 잘 키운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저한테는 박대기 취급을 받고 있을 거라는 것이 뻔히 보여서 얼마나 속상했을지 제 마음까지 약해질 만큼입니다. 원래는 원수 같은 놈이었지만 그래도 사랑했으니 결혼까지 하고 아이도 둘 낳고 살지 않았겠지요. 이런저런 마음이 공존했지만 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는 남편을 믿고서 다시 한번 도박을 하기에는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왠지 예상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딸이 평소에 전화를 그렇게 해라 해도 연락이 통하지 않아 동기 집에 가니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지나가거나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답답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았어요.
아니, 그 이상한 녀석이 시댁에 찾아가서 음식점을 다시 열고 있다는 거야? 어머님이 제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님은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속상해서 엄마 것 털어놓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무슨 남편을 믿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갈 돈이 없는데 집에서 탱자탱자 놀던 놈인데 갑자기 한 번의 실패로 음식점 다시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답답한데요. 친정 엄마 거써 속이 상해서 털어놓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친정 엄마 거써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더니 답답한지 알아보시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대전에 계시는데 글쎄 제 전화를 받고 나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셨어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쉬는 날이라서 애들 밥 준비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친정 엄마 거써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제가 지금 몸이 약해져서 허트인 꽃을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엄마가 이 시간에 여기는 웬일인가요? 가기는 어쩌고 내 딸이 지금 속상해 죽겠다는데 밥이 문제예요. 어휴, 부부가 아주 그냥 부스럼부스럼하다. 박서방 집에 있나 나왔네. 나랑 얘기 좀 하세요. 아이, 박어방의 남편은 제가 밥 준비하는 동안 첫째 아이 숙제 봐준다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가 갑자기 친정 엄마가 나타나자 제 얼굴을 한 번 본 것 같더니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은 더 당황스러웠어요. 오시겠다는 연락도 없이 뜬금없이 대전에서 찾아오셨으니까. 장모님, 여기서 웬일이세요? 귀찮아 하여 오셨어요. 아, 그때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기차역까지 모시러 갔을 텐데. 내가 뭐, 못 올 때 온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 답답해서 얼굴을 보고 얘기 좀 하려고 찾아왔어요. 아니야, 박서방은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을 거예요? 나 말이야, 그동안 박서방 상심이 클까 봐 말도 안 꺼내고 있었어. 너도 괜히 분주한 척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박서방 옆에 앉아서 들어. 어우, 앉았네요. 무슨 일인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말도 없이 아이 엄마가 깜짝 놀랐잖아요. 박서방, 내가 그동안 그냥 지켜보고 있던 것은 그래도 박서방이 뭐라도 해서 우리 딸을 걱정 없게 해주고 손주들 암적게 끌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나 봐요. 근데 벌써 음식점 그만둔 지도 1년이 지나갔는데 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아이들은 나중에 무슨 돈으로 학원 보낼 거고 당장은 무슨 돈으로 생활해야 할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장모님 걱정거리를 늘어만 가고 있어요. 아유, 내가 그런 소리를 듣자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음식점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고 확실하면 취직을 해야 할 거 아닌가요? 장모님, 저는 아직 음식점에 대한 생각을 완벽하게 접은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한번 해봤는데도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고 생각을 해야죠.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서요. 이게 무슨 폭탄 선언이에요? 고집을 부릴 게 따로 있지. 그런 걸로 고집을 부리면 어떻죠? 아이, 조용히 해줘. 내가 박서방한테 질문했지만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요? 내가 음식을 좀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장사해온 거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았고 지금도 우리 가족이 입에 풀칠하는 수준으로 벌어가면서 살고 있어. 잘 알잖아. 음식 장사를 시작할 때 말했던 건데요. 그때 제가 말했을 때 힘들다고 했는데 식재료부터 버리는 돈까지 많이 들 거라고 경고했을 때 폐기물을 잘 처리하고 다시 시도해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에 우리는 저와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대전 지역에서 백반집을 운영하시는데 남편이 처음 음식점을 열었을 때 너무나도 큰 도움을 주셨었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과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아마 제 이야기가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만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그래, 박사님,
제 마음이 어떤지 궁금했겠죠? 만약 다시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것을 받아서 한 번 더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통장을 건네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은 그 통장을 확인했는데 무려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친정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친정 어머니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남편만 보셨어요. 아니,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큰 돈을 왜 주는 거예요? 3천만 원이라니 이렇게 큰 돈으로는 당연히 부족할 거 아닌가요? 너희가 거기서 보낼 돈이 있으면 더 보태서 어디 한번 음식 장사해보도록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엄마, 이 돈 땅에 버리는 거야? 이렇게 큰 돈에 지금 아니야? 다시 가지고 가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이번엔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지원해주신 돈을 절대로 헛되게 쓰지 않도록 정말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 뭐가 잘 사용한다는 거냐고요? 아니, 집에서 맨날 탱자탱자 놀기만 해놓고 이제 다시 잘 사용한다고 말하는 거야? 당신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데 이 돈은 우리 엄마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건데 당신이 가볍게 받아 챙길 돈이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거인지 너희도 잘 알 테니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사용해봤으면 좋겠다. 주의해. 그 돈은 너네 주려고 모은 돈인데. 음식 몇 대 사든 간에 어쨌든 너희를 위해 모은 돈인데 그냥 받아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니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사용해봐. 아, 다시 되돌려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제 제 말은 끝났으니까 봄아. 내일도 바빠서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그러더니 자리를 일어나려고 할 때 가보겠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으면서 백반집에 준비할 것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신다고 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통장을 받고 울어버렸어요. 친정엄마가 그런 남편의 등을 2번 쓸어주시고 말없이 현관으로 가셨어요. 솔직히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며 돈까지 쥐어주셨는데 친정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했죠. 모르냐고.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인데 딸이 아등바등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미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통장을 준 것이겠죠. 정말 죄송하고 창피해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그 통장을 받은 이후로 남편은 냅다 가게 자리부터 알아보느라 바쁜데 어우집에서 요리를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의외의 변화를 느꼈어요. 처음에 음식점을 열려고 할 때에만 열성적이었지만 실제 음식 준비는 소홀했거든요. 그러나 집에서 열심히 메뉴를 개발하더니 남편이 제육볶음도 잘하고 파스타도 잘한다며 칭찬을 받았죠. 어느 날 남편이 메뉴를 먹어보라고 하면서 제육볶음과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메뉴가 제육볶음과 파스타인 건 아니겠죠? 거기에 쌀바가지 한 덩어리 서비스를 나가면 딱일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조금 살리 잡동 같아 보였지만 음식은 생각보다 먹음직스럽고 제육볶음에 파스타라. 아이고 너무 신선한데 거기다가 맛도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렇지 보통 데이트를 할 때 여자들은 파스타를 좋아할지 몰라도 남자들은 아니지 않겠어. 남자의 소울푸드는 제육볶음인데 2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 제육볶음에 기름이 꽤 많이 들어가서 오일 파스타 형식으로 준비하면 딱 맞을 것 같더라고.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면서 메뉴 개발을 하는데 처음에 가게를 했다가 망한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시도도 하고 메뉴 개발도.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난 후에는 저는 잠을 자는 시간인데 시장 조사도 하러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달라 보였어요. 물론 그것이 제가 믿고 싶어 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달라 보였어요. 시댁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사위를 믿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자
이번에는 정말 마음가짐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준비하던 남편은 친정어머니가 가게를 쉬는 날 나로 몇 번 더 만나는 것 같았고 정말로 준비를 꼼꼼하게 하여 자리를 잡고 그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할 때 파리만이라도 날릴 것 같아 막 문 앞에 잡다한 물건들을 가져오고 홍보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차분하게 기다리더라고요.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업체에 일을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말이에요. 우리 남편에게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죠. 제육볶음 파스타라는 그 메뉴 하나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인지 무엇인지 테이블 8개가 있는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점점 많이 차게 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남편은 장사가 잘 돼서 가게를 확장 이사하게 될 정도였어요. 손님이 많아지자 메뉴를 변경하거나 맛을 조금 바꾸는 대신 그대로의 모습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그 진심이 통했나 봅니다. 개인 유튜버를 찾아와서 가게의 맛을 홍보해준 적도 있었고 SNS 맛집 채널 운영자들도 방문해보고 인터넷에서 홍보를 해줬어요. 남편의 메뉴는 젊은 세대에게 호응을 얻었고 가게를 확장하게 되면서 손님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음식 장사를 한 지 4년 만에 남편이 한마디로 초대박 파스타 집 사장이 되었고 우리 남편의 차도 국산차에서 외제차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고 초등학교 5, 6학년이 된 우리 아이들에게 빵빵한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유행하는 브랜드 신발을 사달라고 할 때도 가격 걱정 없이 사줄 수 있을 정도로요. 남편이 생활비를 넉넉히 가져다 주니까 제게도 그만큼 보답을 할 수 있었고 용돈도 주고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같이 감사한 일이겠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수능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만큼 돈도 더 나갈 텐데 걱정거리가 한결 덜었습니다. 그러나 걱정거리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돈을 잘 벌고 직원들도 많이 두고 일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성격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아마 그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동안 너무 의기소침하게 살다 보니 자신이 음식점에 집중해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죠. 그가 돈을 가지고 돈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30만 원씩이나 주는 것은 누가 하겠느냐고요?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현금으로 용돈 30만 원을 줬다며 요구하면 조금씩만 필요할 때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조금씩 경제 개념도 심어주어야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큰 돈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작 30만 원을 줬을 뿐인데 왜 그래요? 아이들도 말이에요. 돌파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운동화나 옷을 사든지 해야겠죠. 남자라면 작게 돈이 있어야 기가 살아나는 법이에요. 돈이 바로 존재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얘들아, 어디서든 무시받지 말아야 해요. 친구에게 돈으로 간청하고 떵떵거리며 자라야만 해. 고작 초등학생들에게 돈 자랑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용돈을 주면서 그런 소리까지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해요. 적당히 주라고 해도 귀에 딱지가 안 날 때도 있는데 남편들은 불평도 않겠죠? 돈은 반드시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런 것 정말요. 태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에게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것을 벌써부터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그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고 남편과 그때부터 조금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웃긴 점은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오고 말하는 건 아직도 제게 미안하다고 울었던 그때와 비슷한데요. 시어머니는 남편 뒤에서 지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헌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가끔 남편의 가게가 바쁘다 할 때 도와주러 가곤 했었는데 그때는 지적을 당했죠. 제가 파스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홀에서 일을 도와주었더니 트집을 잡더라고요. 당신 머리 모양은 뭐야? 누가 요즘 촌스럽게 머리를
망까지 써가면서 말하는 건 우리 가이랑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 옷도 좀 챙겨 입어야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어디 돗대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애티튜드를 지켜야 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 같아. 동네 파스타 집이라고는 하는데 애티튜드가 왜 중요해? 홀에서 서빙하는 일인데 당연히 편안한 옷을 입고 할 거고 음식에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조심하려고 바짝 묶은 건데 남편은 직원들 앞에서 계속 지적질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시어머니, 남편이 식당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그냥 쌍으로 난리를 쳐요. 그리고 나는 학생이자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사장과 와이프인 건 다 아는데 제 체면은 생각도 않고 직원들 앞에서 이러는 게 함정 같아. 지적질을 하니까 짜증이 났어요. 저는 장사가 잘 된다고 이렇게 옛날 생각도 못하고 지적질을 하면서 우스대는 남편의 모습을 봐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반복되니까 저도 남편과 싸우며 신경 쓰는 것이 싫어졌어요. 이에 너만 이상하게 튄다이가 말하듯 어쩌면 편안하게 하나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가게 분위기에 맞춰서 편안할 줄도 알아야죠. 어떤 도움도 안 된다는 말까지 했죠. 예전에 식당이 망했다고 제 앞에서 울면서 아들을 도와달라고 한 적을 기억하나 봐요. 만약 저 없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겠냐? 아이, 당신이 백종원이 뭐라도 되어야 프랜차이즈를 가질 수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런 지적질이냐? 다른 사람들은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가지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의 불만이 쌓일 것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불만이 쌓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자녀들이 곧 중학생이 되었는데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남편의 가게 일을 한다고요.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자녀들의 보살핌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바쁘다고 하면 제 시간 내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이런 핀잔이 많아서 제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식당 일을 하고 손을 대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게 내조를 안 한다며 무언가를 할 땐 했습니다. 이런 일로 부부싸움이 자주 있었고 우리 사이는 많이 틀어졌어요. 남편은 자기 일을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했고 저는 가봐야 잔소리만 듣는다고 하며 싸웠던 것이죠. 리가 없죠? 아,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이제 이 동네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큼의 터주대간 가게가 된 건 사실이니까 나는 이제 2호점을 낼 준비를 하고 싶어요. 2호점이라고?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가게도 확장 이전한 거잖아. 여기 1이나 4해 지금도 충분히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게 벌고 있는데 문제 없을 만큼 벌고 있잖아. 이런 걸로 내가 만족할 수 없지? 나는 내 가게를 프랜차이즈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장모님은 언제까지 대전에서 그 장사가 안 되는 백반집을 붙잡고 계실 거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시에 살아야 한다는 말 알지요? 아, 이참에 장모님을 서울로 불러와서 내 가게 장사 좀 도와주면 어때요? 피클도 만들고 재료 손질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 지금 백반집을 운영하는 것만큼은 내가 월급으로 드릴 수 있다고 뭐예요? 지금 우리 엄마가 가게를 도와주시고 월급을 받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도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시면서 잘 살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벌고 계신지도 모르시면서 당신이 그 돈을 어떻게 대신해 드릴 수 있다고요? 백반 가게를 운영한다면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남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용돈을 드리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건 돈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용돈은 이미 주고 계시니까 당신이 주방에서 도와주실 걸 요청하는 말이 왜 그렇게 불편한 건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당신이 가게를 운영할 때 우리 엄마가 도와주신 것을 다 잊으신 건가요? 그동안 용돈이 들릴 때 늘 받아오셨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나도 그 이유를 좀 낼게요. 생각하면 돈을 조금 아껴야 할 것 같고 이제는 그냥 소비하는 게 좀 그러지만 내 가게의 사업이라도 도와야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
그러고 보니 지금 시댁에도 똑같이 드리고 있잖아. 그렇다면 어머님도 식당에서 일하시도록 초청해볼까? 그러면 우리 엄마도 도움을 줄 수 있겠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드리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엄마는 가끔 가게에 놀러와 주시고 그런 흔쾌한 마음이 있잖아요. 할 말도 많고 못할 말도 많은데 진짜 속상해서 말이 안 통한다. 내가 이런 돌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인간과 여기서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어. 당신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며 남편이 예전에 가슴에 숨겨두고 있었던 봉투를 꺼내어 그것을 나에게 건넸어. 마치 사직서를 가슴에 숨기고 다니는 직장인처럼 말이야. 뭔가 하고 보니 이혼 서류인 것 같네요. 정말 속이 후련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혼 서류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는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내내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건가요? 정말 제가 이 단어 속 사람이 맞나 싶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게 무리인 것 같고, 제가 낭비해놓는 돈도 안타깝고, 이제는 생활비를 주는 것조차 가슴 아파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만큼 벌고 있고, 아이들도 이제 중학생이 되면 부모의 손길이 지금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릴 적과 다르게 이젠 대학 잘 다닐 수 있게 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척척해주면 될 거라고 느껴져요. 하지만 어떻게 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챙겨주는 것까지는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안에 있는 가장 쓸모없는 존재는 당신이야. 지금까지 다 말한 거야? 내가 아이들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지, 당신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사실을 말한 거야? 돈이나 힘든 걸 다 까먹을 줄 알았어. 당신이 집에서 하고 있는 건 뭐야? 우리가 서로 비난하느니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양육권은 다 내가 가져갈 테니까 당신은 못 만나. 대전에 가서 장모님 백반집에서 도와주거나 살던가. 당신이 처음으로 음식점을 망칠 때, 그리고 집에서 히키코처럼 살 때, 내가 돈을 벌면서 가족을 돌본 게 다 까먹은 건가? 그래봤자 그것도 몇 년? 아니 몇 달. 되는 시간이 길었다고 생색을 내고 싶은 거야? 내가 한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건 알 수 없는 거야? 솔직히 당신이 돈을 벌어왔다고 난리를 쳤을 때도 한심해 보였어. 번듯한 직장도 아니고 고작 야간 콜센터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 이후에 그 이상으로 당신이 뽕을 뽑을 거라 생각해서 조용히 이혼서를 찍고 나가려고 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 서류를 찢으면 그만이야. 절대로 못 나가. 너나 양심을 챙겨서 살아. 이혼을 절대로 못 할 테니까. 이제 이혼 서류까지 박살내서 남편 앞에 휘날려줬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그냥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진짜 쳐돌았나 봐요. 저한테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혼 소송이라니 시어머니가 또 부추겼다 싶었죠. 아니, 돈을 몇 푼이나 벌었다고 제가 봐줄 거라고 생각해? 번 돈 나눠 쓰기 싫다고 신부도 고약한 거 아닐까요? 정말 웃긴 녀석이네요. 욕을 안 쓰려고 해도 욕이 절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남편 측 변호사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재산 분할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면서 그냥 합의 이혼을 하는 게 빠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전화가 끝나자마자 남편의 가게로 찾아가서 따졌어요. 당신, 나한테 이제는 하다 안 된다 하여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당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나한테 합의를 하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게 현재 옳은 행동일까요? 여기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일으키면 당신은 영업방해로 신고당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더 나쁘게 작용할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 그렇다 쳐도 양육권은 왜 당신만 가지고 가려고 해요? 아이들은 어째서 이렇게 됐어요? 뒷바라지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키운 애들인데 당신이 뭘 했다고 양육권을 주장하냐고.
뻔한 건 아니야. 아니야. 당신의 애들을 핑계로 양육비도 챙겨서 어떻게든 빌빌거리면서 살아보려고 그럴까 봐 원천 차단을 하는 거지. 돈도 없는 년이 무슨 애들을 키우겠다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댔나. 애들은 뭐 돈으로 키울 건데? 또 야간에 콜센터라도 다니게? 아, 그럼 애들은 집에 두고 참나. 애들도 나와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진짜 끝까지 내 자존심을 박박 구겨지게 하는 말을 하고 있네. 당신 그동안 그 마음을 어떻게 숨겼니? 정말 대단하다. 뭘 숨겼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건데? 너는 이 집안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만인 존재라고. 지금 당장 짐을 챙겨 대전으로 내려가든 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제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분하고 여기는데 정말 뭐라 받아칠 말도 없고 진짜 속이 시큼해서 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다가 짐을 싸서 그냥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친정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답해 주었더니 엄마가 제 등짝을 때리셨어요. 현이 말 한마디 똑바로 못 대고 뭘 쳐울고 있어. 너도 변호사 선임한테 그쪽에서 나오는데 너라고 가만히 있었어야 하겠어. 더럽게 어디 재산 분할이라는 변호사가 있다. 우리 식당 단골인데 제법 실력이 좋아서 대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야. 어디 가면 내 딸한테 그딴 말이 뱉어 확 그냥 아주 다 죽었어. 근데 이때부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소송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사실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다 제대로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소송으로 남편이 글쎄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엄마와 함께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 식당을 제가 가지고 오라는 마음이 컸죠. 근데 글쎄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음식점을 오픈했을 때의 일이었는데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보건증도 필요하고 위생교육도 수료받아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남편이 뭘 아는 걸 있었겠어요. 그냥 요리를 해보고 싶어서 가게를 열었지만 쫄딱 망하기도 했지만 친정엄마가 이미 음식점 사업을 하고 있었던 친정엄마의 이름으로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하나 더 해서 시작했던 것이에요. 가게를 얼마나 운영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세금이 얼마나 떼질지도 모르잖아요.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는 음식점 사업장에 하나 더 물고를 떠서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음식점이 망해버렸지요. 망하고 나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친정엄마께서는 한 해에 2번 어차피 간이 사업이니 세금이 안 간다고 내버려두고 있었다가 남편에게 3천만 원을 주면서 그 사업은 아직 살아있다고 다시 시도해보라고 한 거예요. 당시에는 남편과 저 모두 시댁에서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 친정엄마만이 도와주겠다고 돈을 쥐어주었어요. 친정엄마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첫 번째 음식점을 운영하던 전 사업자의 이름으로 가게를 계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음식점의 명의가 우리 친정엄마의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건증을 받고 위생교육 및 영업신고증을 받을 때 번번이 가까이 가고 오는 것이 번거로워서 시설 점검 중 시설 완비 증명서 등의 본인 이름 대신 친정엄마의 이름으로 처리를 했던 덕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음식점은 우리 엄마의 것과 다름없는 셈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7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해왔지만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본인 사업장으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게의 임대도 본인 이름으로 받은 것이기도 했죠. 멍청하게 내 사업장이라고 생각했나요? 이혼 소송을 위한 재판에서 제 측 변호사가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가게의 소유주는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상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름만 빌렸을 뿐인데 소유주가 처가가 되는 게 말이 되나요? 메뉴 개발부터 시작해서 장사를 이끌어온 것은 모두 제가 했는데 어떻게 저 인간의 가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도 거기서 조치를 끊는 게 아니에요.
가게 간판에는 떡 하니 달려 있을 텐데요. 그럼 상표 등록이라든가 프랜차이즈화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했다고요. 우리는 소송 시작 시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친정의 엄마의 이름을 빌렸을 뿐입니다.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냅다 해버렸거든요. 어차피 친정엄마 명의로 된 가게였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재판장에서 그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해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로 의견이 다 통일되는 부분이니까 더 볼 것도 없네. 그 상표권과 자네 가게를 되찾고 싶으면 말이야. 나한테서 권리금을 얹어서 사가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깔끔하게 권리금을 받고 넘겨주겠네.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개발한 메뉴들의 대가를 제가 다 노력해서 얻어낸 것인데 그렇게 치사하게 가져가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사자네가 지금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은 돈 좀 번다고 치사하게 꾸는 사람이 누군데 그딴 소리를 하느냐? 짓거리하는 것은 양심이 털린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알게 된 시댁에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손톱만 물어 뜯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은 남편보다 양심 있는 것 같았어요. 차마 남편처럼 당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남으로 갈라서자고 할 수 없겠죠. 법적으로 우리 가게가 친정엄마의 소유라는 사실은 명백한데 남편에게 권리금을 덧붙여서 팔겠다고 하자 남편도 정말 화가 났었다고 해요. 아이 엄마, 돈을 모은 게 없어. 아, 돈 좀 있으면 나한테 좀 줘봐. 내가 그동안 용돈을 얼마나 퍼주는데 돈 한 푼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아니, 누구는 받은 용돈을 다 모아서요. 자식을 챙긴다고 목돈을 목인다는데 엄마는 그것도 안 해놨다 말이에요. 아유, 사람이 왜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아서 돈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자랑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그래서 돈은 언제 마련이 될까요? 아니면 그 가게를 당장 내가 운영할 테니까 자리를 빼던가 뭐 그리 급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해결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혼 소송에 대한 재판이 서로 이혼하겠다는데 봐야 할 것도 없었어요. 이혼하기로 했고요. 재산 분할에 제가 당연히 그동안 애들을 뒷바라지했던 것부터 남편이 실직 상태일 때 벌었던 돈까지 다 인정이 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뒤진 집안을 다 체크했고요. 6대 4 비율이 나왔어요. 제가 살을 가져가기로 했고요. 아이들의 양육권도 따로 있는데 아이들이 조금 커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의견도 물어보게 돼요. 아들 둘이 아빠보다는 오히려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해서 양육권도 저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양육비는 별도로 따라왔고 대망의 가게 문제는 자세한 금액을 말할 순 없지만 상표권의 가게 명의까지 전부 돌려주는 조건으로 매출의 3배를 받기로 했습니다. 3배라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게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라고 하는 건가요? 이 정도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나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조건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팔 것이라는 걸 알아요. 결국 차 안에만 억류되면 손해일 거려. 제가 가게 상표권도 전부 팔기로 하면 사람들 많이 구매하러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도요. 레시피도 다 알고 있지만 가게 주인만 바뀐다고 손님들이 안 찾아오게 될지라도 하나도 후회하지 않는 일이다. 전 남편은 여자를 위해 돈을 빌려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친정엄마께 매년 3배의 수익을 돌려주었다. 그 후 그녀는 가게를 샀는데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점은 전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가 망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웃음이 터져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끔 심심해서 인터넷에서 영상이나 글, 핫한 소식들을 찾아보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많이 들어본 인물 이야기가 인터넷 사이트의 한 구석에서 나타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전 남편의 이야기였어요. 그 전 남편이 다른 사람의 가게에 가서 염탐하는 일을 자주 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었죠. 했었더라고요. 글쎄, 많은 다른 가게 사장님들 사이에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꼬리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새로운 신메뉴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변두리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이미 판매 중이던 메뉴였던 거예요. 그 변두리 가게의 손님이 하필 SNS를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였고 전 남편이 그동안 눈치채지 못하고 그 가게를 돌며 레시피를 조금씩 훔쳐온 메뉴를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적으로 고발했더니 어쩐지 여기랑 비슷하다, 저기랑 비슷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전 남편의 가게는 다시 파리만 날리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들 입으로 퍼지는 소문은 무서운 거예요. 결국 무 2호점도 무산되고 손님이 없는데 갚아야 할 돈이 태산이고 직원들의 월급까지 도와줘야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엔 권리금까지 주고 가져간 가게가 망해버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덕분에 제 마음은 조금 시원해졌어요. 앞으로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미리지 않게 해보라고 속국을 제기할 생각이에요. 사람은 마음을 선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도 도와주시고 제 전 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